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칼럼에서 개인금융시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원 누가 맞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등이 추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실망해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튤립 버블이라든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고까지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유행이 지나버린 투자 상품으로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반전하면 언론들은 갑자기 코인과 NFT, 메타버스 등의 최고의 기술 혁신이자 안전자산, 문화 콘텐츠 등으로 또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원입니다. 기술 결정론은 무엇이냐면 기술은 사회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변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항상 독립 변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 구성론자들의 논지는 그러니까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모든 방식은 가치 의존적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사회 변화의 독립 변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술은 우리가 진공관 속에서 나 홀로 발전하거나 나 홀로 사람들한테 도입되고 이용되고 투자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실험실에서 작업한 바로 나 홀로 독자적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매개, 다시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되겠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매개로 작동한 암호화폐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메타버스와 NFT 등이 디지털 자산 트렌드에 가세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신세계와 화려한 예술 창작품이 낳는다. 이렇게 기술 결정론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와 프레임을 낳습니다. 그것이 유토피아이든 디스토피아이든 기술이 모든 것이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겠죠. 이렇게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과 토큰이 물론 신기술에 근거한 새롭게 탄생한 그런 가상자산이자 디지털 콘텐츠임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의 출현 배경을 사회적 요인 없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비트코인의 개발자는 중앙으로 집중된 네트워크의 부작용과 폐해를 해결하려고 했고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면서 원활히 작동하는 네트워크형으로 구축하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비용이자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은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SNS라는 것을 선물했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고 2005년도에 유튜브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트위터라고 하는 짧은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화된 또 매체가 나타났어요. 2007년에 드디어 아이폰이 나왔었습니다. 아이폰에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폰과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컴퓨터가 그 안에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 카메라가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한 2007년도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드디어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서 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97년도에 물론 넷플릭스는 처음 설립된 기업이지만은 2007년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드디어 맞춤형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에어비앤비가 나왔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화된 숙박 시대를 열었어요. 2009년도에 우버가 되면서 개인화된 택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던 2008년에 그런 주변에 보면 2004년에 개인화된 SNS인 페이스북, 그다음 개인화된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개인화된 문자 서비스인 트위터, 그다음 2007년도에 아이폰, 2007년도에 넷플릭스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2008년도에 에어비앤비, 2009년도에 우버까지 그렇죠. 모두 개인화된 어떤 미디어와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특히 아이폰과 스마트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인화하는 그런 사회적 수요가 열린 거고, 신기술이 사회변화의 독립변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가치와 사람들의 의식이 신기술의 발명을 오히려 촉발시킨 거예요. 당시에 월가를 점령하라, 아키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시위가 뉴욕의 금융 중심가에서 터졌어요. 2011년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선 기존 금융기관에 분노한 사람들이 탈중화 목소리를 높인 세계적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2012년이 되니까 코인베이스가 이런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어려운 기술적 메커니즘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했고, 그래서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던 화폐를 개인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길을 닦았어요. 10년이 지나서 2022년도 이제 됐는데요. 작년에 2021년도 4월 달에 미국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이제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었어요. 코인베이스에 넘어서서 2013년에는 한국에서 코빗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홍콩에서 바이낸스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 거래소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자 전통적 기관들이 2020년을 전후해서 개인화 금융의 메가 트렌드를 놓친 점을 알게 되고, 디지털 자산 분야는 파괴적 혁신을 일찍부터 선도한 이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러니까 주식 등 레거시 상품에 주력한 금융 투자자 집단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루나와 테라바이트 스테이블 코인 사건도 어쩌면 사회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순수한 기술 공급의 결과물로 간주할지, 사회적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전망에서 나온 가치 의존물인지 엄격하게 구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술 결정론의 관점에서 유토피아라든가 디스토피아의 관점에서 지금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비트코인의 당시 시도의 간통하는 흐름을 보면 어떻다 개인화된 그런 제품과 콘텐츠와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사용한 요인은 사람들의 가치와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내일의 과거이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상의 미래에도 연결됩니다. 기술의 현황과 세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전망은 진공관속의 노력이나 책상 위의 예측으로 모두 알 수 없어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회 문제의 발굴, 정의, 대응,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신기술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